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하루에 2번 뵈니까 좋네요. 이번 주는 미국은 지금 목요일 오후고 한국은 이제 금요일이죠.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어수선하다고도 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서 성과도 많고 했었던 한 주일입니다. 해외에서의 일은 뭐 뒤로 미루고요. 뒤에 리뷰하고 이 시간 현재 미국의 탑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미국에서 피임약은 꼭 처방전이 있었어야지만 됐는데 지금까지 100개국 이상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피임약이요. 이제 오늘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는 발표가 나왔고요. 지난주일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었던 백악관의 코케인 누가 놓은 것인가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리뷰를 해드리겠고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 회사가 goodbye, bye bye, say goodbye 한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나이대의 여성이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살 수 있다. 시행은 내년 초부터 될 것이라고 하고요. 아직 정확하게 약값이 결정되지 않았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가리켜서 이제 오버 더 카운터라고 부르죠. 그로서리 스토어 한 켠에 있는 약국, 본격적인 약국에서 전혀 처방전하고 상관없이 그냥 짚고 돈 내고 사오면 되는 것. 이 약이 필이라는 이름의 오필이네요. 죄송합니다. 오필이라는 1970년대부터 쓰여졌다고 하는데 오필이라는 약인데 에스트로겐이 없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적답니다. 안전한 피임약이다. 물론 몇십 년 동안을 써왔고 여러 가지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관계 당국에서 처방전 없이 모든 나이대의 여성들이 살 수 있는 피임약이다 하고 선정을 했겠죠. 모든 약은 그런데 이제 흔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 뭐 출혈 이런 주는 있고 미국에서 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서 낙태가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10대의 성생활이 너무 활발합니다. 미국은 한창 공부해야지 될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가 불법화된 주가 많을 때에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어린 나이에 여성들도 살 수 있다는 것은 게임 체인저,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거고요. 식품의약국이 오버 더 카운터 처방전 없이 이렇게 피임약을 파는 것 당연히 처음이고요. 인도라든가 심지어 중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영국은 물론이고 100개국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한국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챗GPT에 물어봤더니 그 얘기가 맞나요? 처방전이 있어야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다. 애매모호하던데 아무튼 미국이 훨씬 이 점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었습니다. 애리조나 등 24개 주, 뭐 델라웨어, 네바다, 워싱턴 DC, 뭐 전부 뭐 굉장히 그 좀 힘들게 피임약을 사기에 했었던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뭐 제가 오늘은 브리핑하는 시간이니까 자세히 모든 주의 내용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필이라는 오 그리고 약 하는 PILA라는 이 약은 2024년도부터 약국뿐만이 아니라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리고 그로서리 스토어,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13개 주는 보험회사가 이 약값을 커버해야지 되고요. 보통 이제 피임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그 약이 떨어져서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아무튼 언어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10대 소녀들은 미국 소녀들이 일찍 성생활을 하는데 더군다나 또 카톨릭 국가 출신의 소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거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의료보험 기록을 다 보니까 보험으로 커버가 돼도 그랬던 어떤 그 어린 그 학생들이 뭐 이 일로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대가 성생활은 활발하게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라틴계, 카톨릭계의 종교가 바탕으로 된 그런 가정의 그 10대 뭐 소녀들의 경우는 부모가 또 10대 때 본인을 낳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부모님들이 펄쩍펄쩍 뛰십니다. 절대로 안 돼. 10대 때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빠 봤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데, 이제 그런 소녀들이 어떤 경우에 몇 년 동안을 정말 어떻게 부모 몰래 하나 하다가 그런 그 소녀들에게는 지금 게임 체인저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요, 거의 반 정도는 원치 않는 임신입니다. 그러면 뭔가 어떤 분들은 모든 생활을 아주 규칙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럼 그렇다면 임신을 하지 말았어야지, 계획을 잘 했어야지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뭐 피임을 하다가 피임약을 구하지 못해서 그랬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탑 뉴스입니다. 두 번째 탑 뉴스는 백악관에 코케인을 누가 놓았는가, 비밀 경호국이 수사를 종결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인지 용의자를 잡았나요? 아니요,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방문객이 너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지난번에 이 내용은 그 CBS하고 BBC 방송이 제일 먼저 딱 맞췄죠. 방문객들의 휴대폰 같은 것을 검사를 하고 두는 장소, 그런 그 로비 장소였기 때문에 시스템 뭐 전부 뭐를 해보기는 했지만 그 0.007g이라고 하던가요? 0.007g인 것 같은데 아무튼 1g 미만이었습니다. 그 비닐봉지에 들어있었는데 하얀색 가루가 그 봉지에서 충분한 지문이라든가 뭐 DNA 같은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는 있는데 500명 이상을 용의자로 이렇게 압축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늘 백악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뭐 휴대폰을 방문객들이 놓는 그런 곳에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밀경호국이 늘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감시 카메라에서 충분히 이 장면하고 딱 떨어지는 장면이 없는데, 그런데 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전부 뭐 DNA를 검사한다던가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감시 카메라에서도 단서를 잡지 못했다. 그리하여 영원히 누가 거기에 그 코케인을 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오늘 비밀경호국이 의회의 감시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 가족 그리고 주변 인물들은 전부 델라웨어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고위직 사람들도 아니다. 정규적으로 백악관을 방문하는 사람도 그 룸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 정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로비의 그런 보관소라고 하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 500명 정도로 압축됐다는 게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얘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이 비난을 많이 합니다. 이거 뭐 헌터 바이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조리 테일러 의원이 말하기를 500명으로 압축은 됐지만 약물 검사를 그 사람들에게 전부 이제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 500명의 사람 가운데서 용의자를 찾아내려면 증거도 없이. 그렇게 될 경우 500명이 일일이 사연들을 얼마나 많이 또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아닌데 왜 나를 불명예스럽게 약물 검사를 한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요. 너무 많은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일단 다친 사람 없고 여기서 접는다 하는 것이지만, 공화당 정치인들은 저거 아무래도 헌터 바이든인 것 같아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은 이 일로 누군가는 해고돼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가장 안전해야지 되는 백악관이 아니 저 모양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에 백악관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뭐 화학물질이라든가 방사능 물질을 구분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추가로 해놨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중잣대야. 아니 그걸 범죄 현장에 카메라가 있는데도 그런데 모른단 말이야? 답은 다 알고 있지. 모든 사람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헌터 바이든이나 바이든 가족이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아니면 특별검사라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에 열심히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었던 체드 길마틴이라는 전에 공보 비서관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특별 보좌관도 했거든요. 이 사람이 트윗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 코케인의 출처를 알아내는 것보다 비밀 경호국이 2020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한창이었을 때인데, 코비드 19 파티를 하고 누가 감염됐다, 그거 찾아내는데 그 들였던 뭐 정성에 얼만큼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트윗을 썼거든요. 트럼프 주변 사람들은 참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럽지도 않게, 들키면 또 어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비밀 경호국이 그 당시에 코비드 19 누가 감염됐는가 이런 거 찾아내지 않았거든요. 그건 비밀 경호국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트윗에 버젓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이중잣대를 대느냐,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히 조사를 하고 나서 하는데, 비밀 경호국이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이것과 똑같죠.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이 대통령도 부통령이었던 시절에 어떠한 그 문서, 그 가운데 기밀 문서도 분명히 있었고, 가져갔는데 왜 조사를 왜 안 합니까? 특별검사가 하죠. 그리고 너무 달라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수십 박스를 가져가지 마세요, 한데 가져갔다던가 돌려주세요 하는데 안 돌려주고 1년 넘게 이랬던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은 양도 너무 작고요. 본인들이 먼저 발견을 딱 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 관련 수사팀이 와서 해라 해서 뭐 몇몇 개를 이제 이렇게 추려낸 그런 정도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어제도 이런 뭐 이중잣대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을 그냥 간추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유럽 방문은 뭐 좀 괜찮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나토 회원국 그리고 G7 국가들 전부 모여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나토에 가입이 된 핀란드에 가서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 약식 정상회담이었어요. 이제 나토에 가입했으니까 한번 미국 대통령으로서 방문해 준 것, 저는 이제 그렇게 보였습니다. 옆에 대동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한마디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침에 여러분들께 뭐 시벨리우스의 장 시벨리우스, 얀이라고 해도 되죠. 얀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를 만든 국가가 어떻게 러시아의 그 지배를 받다가 러시아의 지배나 위험으로부터 멀어져야겠어 하면서 나토에 가입했는가는 아침에 전해드렸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이제 그 정상회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하는 걸 자세히 봤더니, 푸틴은 이미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푸틴은 이미 졌고 푸틴이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도 했고,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글쎄 그의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프리고진이라면 뭘 먹을 때 난 조심할 거야. 러시아가 독극물로 누군가를 살해한다는 것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CIA 국장과 그리고 CIA 국장의 카운터파트인 러시아의 해외 파트의 정보국장이 월요일에 터키 앙카라에서 만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전에도 계속 전쟁이 시작됐어도 미국이 중국과 그 핫라인을 열어놓는 것처럼 미국의 해외 정보국장과 러시아의 해외 정보국장은 계속 전화 소통 같은 것을 했습니다. 프리고진의 반란에 대해서도 반란 이후에 서로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을 러시아의 정보국장이 러시아의 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혀서 알았던 거고요. 스웨덴과 핀란드가 31번째, 32번째로 나토 회원국이 되게 되는 것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번 그 바이든의 유럽 방문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집속탄은 보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보냈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우는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어쩌지 못하고 크렘린에서 만나고 좋게 일단은 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반란 사건이 있고 나서 적어도 13명의 장교가 뭐 좌깅하다가 숨진다던가 이상하잖아요. 또 뭐 사라져 버렸다던가 또 뭐 위대하게 전사했습니다. 장렬하게 이렇게 해서 그 반란 이후에 구금되거나 체포되거나 의문사를 한 그런 장교가 13명이나 됩니다. 한국은 지금 굉장한 그 여름철 날씨로가 주는 그 힘든 것을 여러분들 겪고 계시죠? 덥기도 무척 덥다고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미국은 저는 안에 있어서 그런지 밖에 안 나가서 그런지 더위는 잘 모르겠고요. 워낙에 더위를 안 타서 근데 엄청 덥답니다. 라스베가스도 애리조나도 텍사스도 굉장히 지금 덥고요. 데스밸리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기도 한데 13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뭐 역사상 최고일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고 오클라호마, 루이지아나, 미주리, 라스베가스를 포함한 네바다 전체, 캘리포니아, 피닉스, 애리조나 지금 15개 주에 1억 1,500만 명, 미국 인구 3분의 1 이상입니다. 폭염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럴 때는 많은 분들께서 시원하게 맥주 한 잔을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에 맥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896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문을 연 양조장이 문을 닫습니다. 재고만 다 나가면 문을 닫는다고 직원들에게도 전부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도에 그 일본 맥주회사 삿포로가 샀거든요. 앵커 브루잉 컴퍼니라는 그런 양조장인데 몇 주일 안에 완전히 운영을 중단한답니다. 1896년도에 문을 열었으니까 127년 된 양조장이 문을 닫는 겁니다.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샌프란시스코가 요즘에 점점 뭐든지 다 어두워지고 있고 팬데믹이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게다 대고 뭐 직원들이 최근에 뭐 노조도 결성했다고 하고요. 61명이라고 하는데 연간 몇백만 달러 손해를 보면서도 좋은 날이 오겠지. 밝고 맑은 찬란한 날이 오겠지 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수제 맥주잖아요. 말하자면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2017년도에 삿포로가 8,500만 달러를 주고 샀는데 돈 못 건지겠네요. 1906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그때도 살아남았습니다. 1920년도에는 금주령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쉬었다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 1933년도에 불이 나버렸어요. 양조장이. 그리고 다시 재건을 했죠. 1965년도에는 파산 지경까지 갔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겪은 127년 된 양조장 앵커, 양조장계의 앵커네요. 정말 앵커 브루잉 컴퍼니가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해서 오늘 미국의 많은 서북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양조장인데 저쪽 무슨 동부에서도 엄청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그 부침의 세월을 우리가 겪죠. 인생과 양조장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내일 미국은 금요일이고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